화요일 오전 10시 1층 주방에서 혼자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국도가 보입니다. 차들은 지나가지만 여기 앞에 멈추는 차는 없습니다. 주차장에는 제 차 한 대뿐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3층 루프탑은 작년 겨울부터 문을 잠갔습니다.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서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하고 오븐 돌리고 진열대 정리하고 현장 소장 시절엔 안전모를 썼는데 지금은 위생모를 씁니다. 2층 벽에는 아직 현장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안전모 쓰고 도면 보던 제 모습. 준공식 때 찍은 단체 사진. 그때는 수백 명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진열대에 빵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반은 버릴 겁니다. 감동도 반전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기록은 노후 자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저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아파트 현장, 상가 현장, 오피스텔 현장. 규모가 큰 곳도 있었고 작은 곳도 있었지만 제가 맡은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납기를 어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6시면 현장에 나갔습니다. 인부들 출근 확인하고 자재 반입 체크하고 안전점검 돌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저를 믿었습니다. 이 소장 현장은 안심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도 제가 관리하는 현장은 대금 지급이 정확하다고 알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이 일을 시작해서 50대 중반까지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수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장만했고 대출도 1억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보상금을 합쳐서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았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진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처가에서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50대 후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엔 체력이 버거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쉬기엔 나이가 애매했습니다. 이제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의 건물을 지어왔으니 이번엔 내 건물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천 대명 오션월드 가는 국도변에 3층 건물 매물이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위치가 좋았습니다. 코너 자리였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션월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션월드 연 방문객 100만 명 이상. 주말이면 차들이 줄지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엔 하루 종일 차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임대료가 없습니다. 월세 200만 원씩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건물값은 오릅니다. 장사가 안 돼도 건물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은 빵카페, 2층은 브런치 레스토랑, 3층은 루프탑 카페. 층마다 콘셉트를 다르게 하면 사계절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빵카페는 아침 손님, 브런치는 점심 손님, 루프탑은 오후 손님. 시간대별로 나눠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현장 소장 경험이 있으니 인테리어 감리는 제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들 부르고 견적받고 일정 관리하고 그건 제가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에 1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제빵 설비, 주방 설비, 좌석 100석 이상. 층마다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1층은 밝고 깔끔하게, 2층은 따뜻하고 아늑하게, 3층은 탁 트이게. 오픈 첫 해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오픈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라고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SNS에도 올라갔습니다. 홍천 가는 길에 들렀어요. 인테리어 예쁘네요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주말엔 손님이 꽤 왔습니다. 주차장이 찼고 1층은 대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2층 브런치도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3층 루프탑은 날씨 좋은 날 오후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평일은 한산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가끔 들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커피 한 잔씩 사갔습니다. 직원 12명을 뽑았습니다. 제빵사 3명, 주방 3명, 홀 6명. 층마다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인건비가 월 2천만 원 나갔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해 평균 매출이 월 3,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고정비가 3,400만 원이었으니 간신히 본전이거나 조금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물었습니다. 남는 게 없는데 계속 해야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 해니까 그래. 입소문 나면 나아질 거야. 겨울엔 난방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3층 건물 전체를 데우니 월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달은 적자였지만 겨울이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2년째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SNS 게시물도 뜸해졌습니다. 새로운 곳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더 이상 새롭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2곳 더 생겼습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작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하나는 체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손님이 나뉘었습니다. 2년째 첫 달 매출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현장 소장 시절 습관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인부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 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매출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정비 3,4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뒀던 7천만 원 중 4천만 원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첫 해 적자를 메우는 데 쓴 돈이었습니다. 남은 3천만 원도 석 달이면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처가에서 받은 증여금 중 남아있던 돈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썼습니다.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여름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2년째 여름이 왔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손님이 오긴 했지만 주차장이 꽉 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일은 더 심했습니다. 하루 손님이 10팀도 안 됐습니다.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서 있었습니다. 3층 루프탑은 날씨에 너무 민감했습니다. 비 오면 손님 없고 너무 더워도 안 왔습니다. 에어컨 없어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지만 루프탑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2층 브런치는 단가가 높았습니다.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관광객들은 비싸다고 했습니다. 오션월드 가는 사람들은 물놀이장에서 먹을 걸 사거나 근처 저렴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름 석 달 평균 매출이 2,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보다 200만 원 줄었습니다. 고정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매출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월 1,800만 원. 고정비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직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12명에서 6명으로. 제빵사 1명, 주방 1명, 홀 넷.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고 배우자도 홀 일을 도왔습니다. 2층과 3층은 주말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엔 1층만 열었습니다. 인건비는 월 1,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다른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난방비,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적으니 손님 응대가 늦었고 음식 나오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리뷰에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 못해요. 직원이 너무 없어서 오래 기다렸어요.
음식 맛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들을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더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월 250만 원. 2층과 3층은 주말만 여니까 평일엔 난방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1층만 데우는데 월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눈이 오면 국도가 막혔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5팀도 안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습니다. 인건비와 고정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배우자가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집까지 위험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건물 팔면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건물이 팔릴까? 이 상황에서 누가 이 건물을 사갈까? 3년째 봄이 왔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월 1,500만 원. 남은 직원들이 하나씩 그만뒀습니다. 재교육할 여유도 없었고 새로 뽑을 여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결국 3년째 여름 전에 남은 직원 전부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저와 배우자 둘만 남았습니다. 3년째 여름이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난방을 끊었고 청소도 안 했습니다. 계단 입구에 출입금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1층만 간신히 운영했습니다. 저와 배우자 둘이서 모든 걸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반죽하고 빵 굽고 배우자가 홀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문 열고 밤 9시에 닫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정리까지 하면 11시가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문 닫으면 매출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매출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한 달 해봐야 400만 원. 고정비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배우자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관절염이 왔습니다. 손목, 무릎, 허리.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파스만 붙이고 진통제 먹으며 버텼습니다. 부부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거 당신이 책임져. 배우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건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여러 곳에 연락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으니 2억에라도 팔면 대출은 갚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들이 와서 건물을 봤습니다. 1층만 영업 중이고 2층, 3층은 폐쇄된 상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수익성이 증명이 안 되니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걸 다들 아는데 누가 사겠어요. 가격을 내렸습니다. 1억 8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반값까지 내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담보 대출 1억 7천만 원, 서울 아파트 추가 대출 5천만 원, 합쳐서 2억 2천만 원.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정중했지만 석 달 지나니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처가에서 배우자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 1억 다 날렸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 이혼해라. 우리 동생이 왜 당신 빚 때문에 고생해야 돼? 그 이후로 처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위험해졌습니다. 기존 대출 1억 원에 추가 대출 5천만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계속 이자 연체하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4년째 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짐을 쌌습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갈게. 아파트라도 지켜야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무너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대답 없이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매장을 계속 열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이게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은 안 팔리는데요. 1층만 월세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치킨집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권리금은 안 받고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200만 원.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달 뒤 1층에 치킨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층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테이블, 곰팡이 핀 벽. 1층 아래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자금 5억 원. 남은 건 월세 200만 원 받는 건물과 경매 직전의 서울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2층에 앉아 있습니다. 1층에서는 치킨집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기름 튀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님들 목소리도 들립니다. 제가 빵 팔던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치킨을 팝니다. 월세로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대출 이자가 월 2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은 제가 어디선가 메워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이자까지 합치면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배우자는 서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이자를 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이혼 얘기는 안 나오지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2층과 3층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먼지가 쌓입니다. 가끔 올라와서 창문을 열어주지만 관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안 팔립니다. 1억 2천만 원까지 내렸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1층에 치킨집 들어간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것보단 낫죠. 맞는 말입니다. 월세라도 받으니까요.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무릎도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서서 일하진 않지만 몸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가끔 1층 치킨집 사장이 올라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물어봅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처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증여받은 1억 원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 돈도 이미 건물 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투자금 5억 원, 퇴직금 2억 3천만 원, 증여금 1억 원, 건물 담보대출 1억 7천만 원. 전부 이 건물에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건 월세 200만 원 들어오는 건물과 담보로 묶인 서울 아파트,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몸입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건물을 사는 것과 장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건물값이 오른다고 해도 장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임대료가 없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되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건물 산 사람은 못 나갑니다. 규모를 키우면 기회도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이면 층마다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커진 건 고정비뿐이었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인건비. 매출은 1층 크기만큼만 나왔는데 비용은 3층만큼 나갔습니다. 관광지 상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이 지나간다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이틀로 평일 닷새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오픈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오픈빨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계속 될 거라고. 하지만 2년째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3년째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현장 관리를 25년 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건물 짓는 것과 건물 운영하는 건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완성되면 끝이지만 장사는 매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 월세라도 받는다는 겁니다. 1층에 치킨집이 들어와서 200만 원이라도 들어옵니다. 건물이 완전히 비어 있었으면 관리비만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물 사는 건 장사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임대료 없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못 팔리면 그게 족쇄입니다. 관광지 상권은 숫자가 아니라 동선입니다.
지나가는 차가 아무리 많아도 멈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규모는 기회가 아니라 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간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오픈 첫 해가 좋다고 계속될 거라 믿지 마세요. 오픈빨이 끝나면 진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본 적 없는 일을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건물 2층에 앉아 있습니다. 1층에선 치킨 냄새가 올라오고 3층은 텅 비어 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꿈꿨던 노후는 아니었습니다.